예. 네, 안녕하세요. 이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만나보신 분 계시나요, 혹시? 거의 없으시네요. 주식시장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저도 거의 좀 제정신이 아닌 상태인 것 같은데 강의가 잘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책에 있는 내용 위주로 가치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저희가 원래 주식을 예측하고 이러지는 않아서 주로 좌표를 짚는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릴 때부터 워낙 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치 투자를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너무 소심하고 겁이 많다 보니까 위험한 짓 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제가 아기 때도 이제 기어 다닐 때도 평상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전 절대로 안 떨어진대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는데 이렇게 기어 다니다가 이렇게 턱이 있으면 도로 뒤로 빽 해서 가고 그래서 몇 시간 나눠도 안 떨어진대요. 평상에서. 그 정도로 겁이 많았고 어릴 때 용돈을 우리가 10원씩 받았는데 예를 들면 30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10원은 이쪽 주머니, 10원은 안주머니, 그리고 10원은 비밀 주머니를 만들어서 허리춤 안에 옷핀으로 끼워서 넣었어요. 절대로 잃을 수 없는 그 10원. 마지막은 지켜야 되니까. 그게 유지가 돼가지고 커서도 뭐 지갑을 3개씩 들고 다니고 뭐 분산을 해야 되니까 하나만 잊어먹어도 70%는 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가치 투자에 빠져들게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주식만 한 것 같아요. 88년에 입사해서 상장회사 투자 편람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정보를 취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거기에 있는 모든 종목을 다 스터디하고 껴안고 자고 상장회사 600개 종목을 코드 번호를 전부 다 외웠어요. 삼성전자 64050, 한전 74000 뭐 이렇게. 그리고 한 번씩 다 사보고 지점에서 2년 있으면서 그래서 미친 듯이 주식이 빠져서 39년째 이러고 살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도 내일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어제 좀 많이 살 걸.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으면 9,000포인트에 다 팔 걸.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는 너무 과하다 싶을 때는 좀 비중을 좀 줄이고 너무 심하게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아도 저희는 좀 삽니다. 이게 쌓여서 5년, 10년이 지나면 뭐 나쁘지 않은 성과를 기록하게 되는 게 본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먼저 가치 투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업에 몸을 담은 지 39년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 뭔가 이런 걸 찾아 헤맨 것 같아요. 평생을. 어디 뭐 싼 거 없나? 저평가됐다는 의미입니다. 싼 거는. 그리고 흔하지 않은 것, 좀 귀한 것. 그리고 뭔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거, 좀 소외된 거. 요 세 가지 접점이 겹치는 뭔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고요. 예전부터.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주변을 둘러보시고 뭔가 싸고 귀하고 소외된 자산이 없을까? 그게 뭐든 좋아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실물도 좋습니다. 뭐 가스, 석유 이런 것도 돼요. 뭔가 주변에 좀 찾아보시길 바라고 본격적으로 가치 투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식을 투자하는 전략은 정말 많아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펀더멘탈 투자부터 해가지고 예전에 아치볼트 크로포드라는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금융 점성술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주식을 귀신같이 맞춰가지고 주로 이제 뭐 목성과 토성의 뭐 각도가 좀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주식을 사야 되고 좀 멀어지면 팔아야 되고 뭐 이런 논리였는데 그게 너무 잘 맞아가지고 히트를 치셨는데 나중에 크게 한번 틀려가지고 이제 망해버린 케이스였는데요. 그래서 정말 뭐 나무의 그루테기를 보고 투자하는 분도 계셨고 정말 많았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투자에 임하는 자세 또는 태도, 마음가짐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의 투자 전략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모멘텀 투자와 가치 투자 두 가지밖에 없고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식을 잘 못하는 사람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 뭔가 좀
예측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사면 주식은 떨어지고 팔면 오르고. 근데 직관이나 통찰, 인사이트가 굉장히 뛰어난 분이 계십니다.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올라요. 또 희한하게. 불안해. 팔면 또 떨어져. 경기가 돌았을 것 같은데 경기 민감주 사고. 이런 분들이 난 많이 봤습니다. 39년 동안. 근데 한 3년, 5년은 정말 잘하다가 이게 10년 이상 하시는 분은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모멘텀 투자가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은 최상의 전략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내일 올라갈 주식을 사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그렇게 수십 년간 주식을 해도 정말 모르겠거든요. 주가는 거의 맞춘 적이 없어요. 그냥 그걸 다 잊어먹고 그냥 싸면 사고 비싸면 판다. 이것만 그냥 평생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측 능력이 뛰어나신 분은, 감이 좋으신 분은 가치 투자하면 안 됩니다. 모멘텀 투자를 저는 권해드리고요. 가치 투자는 너무 지루하고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저만 이런 고통을 받으면 됐지 다른 분들한테 크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은 방법이고 좀 타고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조금 드리면 가치 투자는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취하는 전략이에요. 어떤 주식의 진정한 가치가 뭐 2만 원인데 왠지 모르게 만 원에 거래야 된다. 그럴 때 사서 2만 원 갈 때까지 기다리는 외롭고 지루하고 좀 고통스러운 전략. 하지만 돈을 잘 잃지 않는다. 특히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돈을 잃지 않는다는 거고요. 가치 투자를 창시한 분은 벤저민 그레엄이라는 분이죠. 잘 아시다시피 워렌 버핏의 스승 되시는 가장 위대한 투자자 중에 한 분이신 벤저민 그레엄이 만든 거고 이분이 투자에 대한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1934년에 증권 분석이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 나왔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 원금의 안정성과 적정한 수익성이 보장된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행위는 투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투기를 해도 좋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건이 뭐냐면 첫째, 여유 자금을 가지고 해라. 반드시 비투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둘째, 정신 똑바로 차리고 두 눈 번쩍 뜨고 해라. 투기를 하려면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이 이상의 정의는 못 본 것 같아요. 투자에 대한 정의는 이게 가치 투자의 본질 같은 거고 그리고 이 벤저민 그레엄의 원칙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원칙, 절대로 돈을 잃지 말 것. 두 번째 원칙, 위의 원칙을 절대 잊지 말 것.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제 돈을 잃지 말자라는 전략이고 우리는 대박을 바라기보다는 안 깨지는 거, 안 잃는 거. 그냥 너무 싼 거 사다 놓으면 뭐 언젠가 오르겠지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제가 근데 여기에 깊이 빠졌던 거는 1997년이었던 것 같아요. 1997년에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코스피가 1000에서 막 300까지 대폭락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97, 98년도 얘기인데요. 그때 제가 펀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 펀드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40%까지 갔어요. 근데 그 문제는 코스피는 57%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벤치마크 수익률은 플러스 17% 코스피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성과급을 600% 받았어요. 그때 시스템이 그래가지고.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원금을 40% 깨먹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저는. 근데 그때 엄청나게 항의를 받고 뭔가 반성도 하고 이게 벤치마크가 맞는 건가? 이렇게 많이 깨져서는 많이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40% 깨지면 많이 하려면 거의 2배 가까이 벌어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벤저민 그레엄의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절대 투자 원칙 두 가지, 절대로 돈을 잃지 말 것. 그걸 본 순간 벼락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고 한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설치면서 바로 이게 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에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도 미국처럼 가치 투자 전용 펀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이상하게 흔쾌히 받아들여져 가지고 1998년 12월에 한국 최초의 가치 투자 전용 펀드가 나옵니다. 동원 밸류 이채원 펀드라고 실명까지 넣어가지고 그때 아주 실명 펀드가 유행하던 시절이긴 했죠. 그래서 12월에 이제 론칭이 딱 돼가지고 그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었어요. 성과를 냈는데 그래서 어쨌든 모멘텀 투자는 타이밍 매매, 시간의 선택에 의한 매매이기 때문에 내일 올라갈 주식을 사는 겁니다.
주가가 아무리 비싸고 내재 가치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난 팔고 나오면 되니까. 그게 모멘텀 투자고, 가치 투자는 주식시장 시황, 매크로 뭐 아무 상관없이 그냥 싸면 사고 비싸면 판다. 이게 가치 투자의 핵심이고요.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취하는 전략. 헐값에 사서 제값 받고 팔자. 이런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위험을 인식하는 요인이 전혀 달라요. 일반적인 모멘텀 투자는 뭐가 위험하냐면 주가의 하락 자체가 위험이에요. 이미 10,000원 주고 샀는데 9,000원 됐잖아요. 이미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모멘텀 투자는 이미 손실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로스 컷이라는 걸 합니다. 손실을 줄여야 되니까 10,000원에 샀다 9,000원에 팔죠. 이게 모멘텀 투자하고 위험을 인식하는 요인이 달라요. 근데 가치 투자는 뭐가 위험한 거죠?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위험한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면 더 안전해져요. 안전마진이 커지기 때문에 2만 원의 가치가 지닌 거를 10,000원에 샀어요. 반토막 나서 5,000원 갔어요. 근데 실적은 여전히 탄탄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안전마진만 훨씬 늘어지기 때문에 더 사야 되는 거지 파는 게 아니죠. 그리고 가치 투자는 손실이 잘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 엑시스를 안 해서 그래요. 절대로 안 팔거든요. 이 기업의 가치가 진짜 2만 원인데 10,000원에 샀어요. 뭐 5,000원이 간들 4,000원이 간들 절대 안 팔죠. 그리고 깨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팔아야 깨지는 거죠. 가치 투자의 가장 큰 위험은 기업의 가치가 나빠지는 거. 우리가 처음에 이런 아이디어로 투자했는데 무너질 때, 뭐 법이 바뀌거나 규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심각한 펀더멘털의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그럴 때는 손실이 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산 가격 그대로 내재 가치가 동등한데 주가만 떨어졌다. 그러면은 더 안전해지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차이점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때 잊을 수도 없는 거는 제가 정말 못 잊는 롯데칠성. 롯데칠성을 제가 99년에 발견했어요. 주가가 10만 원인데 그 전해 이익이 600억 났고 그 해에는 800억 예상되고 그 다음에는 1,000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포워드로 PR이 한 배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이고 시가총액은 1,000억. 근데 이 회사가 땅이 엄청 많습니다. 전국에 땅이 엄청나게 많은데 특히 서초동에 있는 사이다 야적장이 있어요. 그 비싼 땅에 그냥 사이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11,700평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가치만 해도 평당 3천만 원 정도 그 당시 시세로 따지면 한 3천억 정도. 그러니까 회사가 망해도 땅만 팔아도 3배 나는 거예요. 시총이 1,000억이니까. 망할 리도 없고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집니다. 제가 미친 듯이 10만 원에 샀는데 뭐 며칠 지나니까 9만 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났더니 또 8만 원까지 떨어져요. 저는 절대로 안 지기 때문에 계속 삽니다. 계속 사는데 어느 순간 이제 7만 원까지 떨어지고 좀 섬찟한 거예요. 저도 뭔가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이럴 수가 없는데 주가가 최소 내재 가치 30만 원짜리가 어떻게 7만 원 가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제가 정신이 너무 혼미하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온몸에 병 나고 그래서 의심스러운 게 11,700평이잖아요 땅이. 근데 순간적으로 1,700평인지 11,700평 헷갈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가지고 여의도에서 택시를 타고 당장 서초동으로 달려갔죠. 가서 직접 내 눈으로 다시 보니까 끝없이 넓은 만평이 맞는 거예요. 그 옆에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평당 3, 4천 정도 한대요. 아 그러면 시총이 1,000억이었던 게 700억으로 줄었고 PR은 뭐 0.8 뭐 이러니까 다시 와가지고 용기를 얻고 주식을 다시 샀죠. 제가 사자마자 또 바로 또 6만 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이건 진짜 아니다. 그래도 제가 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증권사에 그때 전화를 해가지고 1,000주라도 살려고 롯데칠성 6만의 1,000주 매수 주문을 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 사고 수화기를 내려놨어요. 근데 그날 장중에 5만 5천 찍었어요. 나 그래요. 그래 영원한 바닥이었고 5만 5천 찍고 얼마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240만 원까지 바로 스트레이트로 한 10년 걸렸지만 계속 그렇게 올라갔었고 아모레 패시픽은 제가 18,700에 샀는데 10,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10,000원까지 떨어졌는데 10,000원 찍고 400만 원까지 400배 액분 감안하면 400배가 올랐고 2013년까지 그렇게 오른 것 같아요. 한 13년 동안. 근데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왜 못 샀을까요? 6만 원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가 있나요?
10만, 9만, 8만, 6만 이렇게 떨어지는데 6만에 사면 또 5만 원 갈 수도 있잖아요. 4만 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싸게 살려는 욕심, 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인간은 욕망과 두려움을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절대로 바닥에는 주식을 의미 있는 수량을 못 삽니다. 100주, 1000주 사죠. 근데 의미 있게 산다, 올인한다, 불가능한 거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닥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숨을 걸고 사야 된다. 어떤 자산을 바닥에 사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사야 되는데 누가 주식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비유를 한 게 어떤 주식을 최바닥에 살 때는 깊은 바닷물 속에 뛰어드는 것 같은 공포를 느낀대요. 절대로 못 산대요. 이틀 전에 하이닉스 120만 원에 살 그게 의미 있게 산 그게 공포심 때문에 뭐 100주 뭐 이렇게 살 수 있겠죠. 근데 의미 있는 비중으로 사기는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치도록 주식을 사고 싶을 때가 항상 상투고 너무나 두려워서 모든 주식을 내던져 버리고 다시는 주식 안 해. 그날이 바닥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겨내야만 이 시장에서는 이제 성공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렌 버핏도 정말 거듭 강조를 했지만은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엄청난 지식이나 높은 IQ, 내부자 정보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다. 건전하고 지적인 체계와 그 체계를 좀먹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주식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가슴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치도록 사고 싶을 때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든지 너무나 두려워서 아무도 못 살 때 주식을 살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고요. 근데 만약 있잖아요. 제가 롯데칠성을 용감하게 6만에 샀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날 5만 원 가는 거죠. 그럼 제가 5만에 사잖아요. 또 4만 원 가요. 제가 안 사는 날이 바닥인 거예요. 제가 안 샀기 때문에 항복했기 때문에 그날이 바닥인 거예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식을 하면서 너무나 겁이 나서 내가 못 사는 날이 바닥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주식 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가 정말 조심해야 될 때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근데 뭐 말로는 쉽죠. 그러니까 방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3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걸 10에 사서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가치를 계산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싼 주식은 다 이유가 있어요. 또 이유가 있어서 싼 주식은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없어지는 산업일 수도 있고 차익금이 너무 많을 수도 있고 부도 나버리니까요. PBR 0.1이라고 샀다가 부도 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이유로 저평가됐을 때만 사야 돼요. 어떤 게 쓸데없는 이유죠? 일시적인 기업 실적의 악화, 뭐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수급, 외국인이 팔아서 연기금이 팔아서, 세 번째 알려지지 않아서 아무도 몰라요. 레포트가 나온 적이 없는 중소형주라서, 뭐 거래가 안 돼서, 시장의 편견, 무관심, 무시, 오해 이런 것들. 펀더멘탈 외적인 이유로 저평가될 때만 사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가치 계산이 어려워요. 삼성전자의 내재 가치가 얼마예요? 아무도 몰라요. 가치가 변하니까 뭐 내년도 출자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계산법이 있죠. 뭐 리퀴데이션, 청산법도 있고. 근데 청산법은 너무 보수적이에요. 청산해 버리면 그 회사가 예를 들면 매년 100억씩 버는데 그 가치를 0으로 치는 거잖아요. 너무 가혹하죠. 그리고 예전에는 항상 보면 뭐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모멘텀 투자가 성행할 때는 마켓 밸류법, 시장 가치법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 마이크론이 시총이 얼마니까 뭐 하이닉스는 얼마 돼야 되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뭐 구글이 시총이 얼마니까 가입자 수 해가지고 뭐 네이버는 얼마 되고 이런 것들이 마켓 밸류법인데 이거는 비교 대상이 잘못되면 같이 잘못돼 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최상의 방법은 사실은 뭐 DCF겠죠.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 방식이고 워렌 버핏이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가진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향후 벌어들일 모든 수익을 현가로 할인하는 건데 이거 뭐 이자율로 할인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미래 금리, 환율, 성장률 이런 걸 다 맞춰야 돼요.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저희도 포기. 저희가 쓰는 건 그냥 썸 오브 파츠를 쓰는데요. 가치 합산법. 그러니까 보면 기업의 가치라는 건 옛날에 번 돈이 있을 거잖아요. 과거를 의미합니다. 옛날에 번 돈이 쌓여 있을 거고 현금을 갖고 있든 뭐 공장을 지었든
유가증권을 갖고 있든, 그리고 현재 버는 돈의 양과 질,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뭐 매년 100억씩은 따로따로 번다. 그러면 10배수에서 10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에 쓰지 않는 쓸데없는 이제 자산들 있잖아요. 정기예금에 들어있는 거. 가용자산은 빼야 됩니다. 가용자산은 이 영업가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수익가치에.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성장성, 이 산업이, 이 기업이 얼마나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냐. 근데 그거는 퀘스천 마크, 우리 몰라요. 예전에 잘했던 기업이 지금도 잘하고 있고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도 잘하겠지는 기대감으로, 저희는 과거 플러스 현재 플러스 알파 정도로 밸류에이션을 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의 가치는 옛날에 번 돈 더하기 지금 버는 돈 더하기 앞으로 벌 돈이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벌 돈은 플러스 알파 보너스로 보고 옛날에 번 돈 더하기 지금 버는 돈만 밸류에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내재 가치를 주로 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치 투자가 절대로 최상의 전략이 아니다. 자기 몸에 맞는 전략이 최상의 전략이죠. 뭐 비싸고 화려한 것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일단 사이즈가 맞아야 되고 내 몸에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운영하는 자금의 성격 그리고 본인의 성향에 맞는 전략을 찾으시길 바라면서 가치 투자 부분은 이제 마치고요.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좀 혼란스럽긴 한데 이게 뭐냐면요. 혹시 여러분들 조선시대 실학자 이익이라고 성호 이익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익 선생이 하신 말씀인데 이 항목을 보면 이익 선생이 역사의 성공과 실패를 읽은 거예요.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이 국가는 왜 망했고 왜 흥했지? 근데 비밀을 찾은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나는 이 때문에 천하의 일을 결정하는 것은 시대의 형세가 최상이며 행운과 불행은 그 다음이고 옳고 그름은 최하라고 말한다. 시시비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운빨이다. 그리고 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시대 형세를 못 당한다. 예를 들면 주식을 투자하면서 정말 매력적인 주식을 찾았어요. 너무 싸고 좋은 걸 찾았는데 해필이면 그 다음날 뭐 불이 나거나 9.11 테러가 터지거나 뭐 리만 사태, 코로나 이런 게 터지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 운이 너무 나빴던 거죠. 그리고 정말 좋은 주식을 찾아서 운 좋게 성공을 해도 형세가 안 따르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0년 전 정도였나요? 바이오주 한창 오를 때 있었잖아요. 그때 뭐 신라젠 이런 거 기억나세요? 신라젠이 딱 한 명이 비공식 완전 관해가 나왔잖아요. 주가 10배 올랐거든요. 그때는 바이오 사이클이에요, 형세가. 근데 최근에 몇 년 전에 상장돼 있는 기업 중에 3개 기업 정도가 완전 관해가 나왔어요, 한 명씩. 주가가 아예 안 움직여요. 하나는 상한가 쳤다가 한 달 뒤에 그대로 가고 하나는 뭐 3% 올랐다가 보합이고 아예 안 움직입니다. 주가가. 왜냐하면 사이클이 아닌 거예요. 형세가 바이오 사이클이 아닙니다. 그때는 무슨 사이클이었죠? 배터리였잖아요. 배터리 주식만 막 오르던 시절이고 지금도 보면은 뭐 반도체 AI 사이클, AI 밸류 체인만 올라가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게 이 형세가 안 맞아서 그렇다는 거를. 근데 이게 뭐 반드시 맞는 건 아니겠지만 이걸 알고 해야 됩니다. 뭐 이것만 따라하다 보면 모멘텀 투자가 되면 안 되니까. 제가 사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운용을 하면서 펀드를 다 이어보면은 한 1300% 누적 성과가 났어요. 근데 그동안 코스피는 100%밖에 안 올랐으니까 성과가 나쁘지 않았는데 문제는 2014년부터 한 6년간 힘들었어요. 누적 수익률이 1400인데 6년 동안 누적 수익률이 1300까지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한 20% 이렇게 난 거죠. 그때 느낀 게 2014년부터 10년간은 성장주의 시대입니다. 저금리 디프레이션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이제 그로스 사이클이었고 그 전에는 좀 밸류 사이클이었고 그래서 이런 사이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감안해서 해야 된다. 이 시대의 형세가 뭐냐? 지금 뭐 사실 뭐 모든 이들이 다 동감을 하시겠지만은 인간이 하든 많은 이들이 기계가 할 거라는 거. 이건 뭐 당연한 AI 대세인 거고 또 국내 시장을 보면은 주식 시장에 큰 변화가 생겼다. 어쨌든 지금 제가 입사했을 때가 88년에 코스피 1000포인트 37년 후에도 2300 작년 4월 7일이 2300이잖아요. 그냥 2배 올랐어요. 37년 동안. 근데 이런 게 어떤 코스피가 올라가는 게 큰 변화가 생긴 거고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고 어쨌든 변동성이 너무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주식의 시대가 도래한 건 맞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주식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예측하는 순간 거짓말쟁이죠. 절대로 못 맞추기 때문에.
근데 좌표를 짚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제 기준이니까 어제 기준으로 좌표를 짚어보면 PER이 뭐 심하게 낮죠. 내년도로 보면 뭐 4배 정도 되고 올해 주가 오른 거 감안해도 뭐 PER이 5배 수준 뭐 이 정도고 여타 국가들은 뭐 다 20배씩 다 받고 있고 왜 이렇게 한국이 쌀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질곡의 역사를 어떻게 할까요? 한 30년 된 것 같은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예전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얘기하면은 주로 지정학적 문제 뭐 컨트리 리스크를 얘기했었고 북한이 미사일만 쏘면 주가가 출렁출렁 핵실험에도 출렁출렁 지금은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미사일도 잘 안 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 구조가 너무 대외 의존도가 높고 시클리컬하고 수출 의존도가 높아요. 경기에 민감하고 그래서 높은 밸런스를 못 준다. 근데 지금 시총 상위 종목 보시면 대부분 뭐 최첨단 HBM 뭐 1, 2위에 배터리, 우주항공, 방산, 뭐 바이오 이런 거라서 뭐 그 얘기도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치명적으로 남아 있었던 게 거버넌스죠. 지배구조 문제. 후진적인 거버넌스, 투자자 보장지 미흡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안전하고 장기 투자할 수 없는 시장이었어요. 작년 7월 전까지는 1%의 주주는 1%만큼, 10%의 주주는 10%만큼 보호받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20, 30%를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가 7, 80%를 가지고 있는 일반 주주 이익을 편취해 가잖아요. 합병했다가 분할했다가 또 터널링하고 이러면서 이런 일을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한국 시장은 정말 위험한 시장이다. 장기 투자가 안 된다. 사실 왜 한국 시장에 투자했을까라고 후회도 좀 해요. 미국 주식에 투자할 걸 10년 전부터. 근데 7월 달에 상법이 개정됨으로써 이 모든 게 해결됐어요. 이제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잘 보호됩니다. 이제는 1% 주는 1%, n분의 1로 이제 다 내게 된 거고 7월 전에 한국 주식은 그 기업의 가치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들의 것이었고 이게 언제 이게 가치가 없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온전히 우리 겁니다.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 땅,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가치가 우리 거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주식 안심하고 투자해도 되는 시대가 정말 처음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남아 있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버넌스 해결이 됐잖아요. 그걸로 한 3, 4천 간 것 같아요. 남아 있는 건 두 가지인데요. 주주 간의 이해관계 불일치였죠. 첫째는 배당. 이 세상의 모든 주주는 내가 투자한 기업이 배당도 많이 주고 자사주도 소각하고 그럼 주가도 오르고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에 있는 지배주주는 불편해요. 그게. 배당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세금이 49.5 지방세 포함하면. 근데 회사를 엑시트하면 27.5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배당을 1원도 안 하다가 언젠가 회사를 엑시트할 때 27.5만 내면 돼요. 굳이 세금을 2배 가까이 내고 왜 배당을 하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배당 성향 꼴등이었잖아요. 작년까지. 이런 현상이 해결이 됐죠. 배당 소득 분리가 실시됐습니다. 조금 아쉽기는 한데 아직도 세율의 차이가 나죠. 한 5.5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엑시트는 27.5인데 여전히 뭐 30%, 33 정도로 낮춰준 거니까 여전히 좀 아쉽지만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맞췄으면 정말 좋을 뻔했는데 그래도 49.5 내다가 뭐 30%대 내니까 33을 내니까 훨씬 낮은 거긴 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됐고 마지막 나는 주가 문제죠. 주가가 오르면 불편해요. 이 세상의 모든 주주는 자기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오르기를 원해요.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겠죠. 유독 근데 우리나라에 계시는 많은 지배주주는 불편해요. 승계 때문에 그런 거죠. 주가 오르면 우리나라 상속세가 좀 대주주는 20% 할증을 하잖아요. 60% 세금을 내야 됩니다. 60% 두 번 내면 뭐 남는 게 없어요. 10몇 프로밖에 안 남기 때문에 승계가 불가능하고 물론 이제 승계받을 준비가 안 된 2, 3세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준비가 된 2, 3세들도 있잖아요. 뭐 교육도 잘 받고 그 업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죠. 수십 년간 이 일만 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뭔가 승계가 받을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나. 뭐 상속세뿐만이 아니고 어떤 뭐 가업승계 프로그램 같은 게 좀 활성화돼서 일본 같은 데는 이연을 해주잖아요. 우리는 이제 600억 이하니까 뭐 베이커리 카페만 하니까 이게 의미가 없고 독일 같은 경우는 또 규모 대상 뭐 업종에 상관없이 어떤 기업을 내 친구나 회사 직원한테 물려줘도
물려받은 사람이 7년 이상 유지하면 전액 탕감이에요, 상속세가. 그러니까 독일의 철학은 부를 승계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책임을 승계한다. 그래서 그 기업을 가장 잘 운영해 줄 사람에게 주겠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잘 돼서 이 승계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이게 해결 안 되면 절대 못 올라간다고 저는 계속 뭐 8천, 9천 갔을 때도 얘기를 했었고 한계가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PER이 5배인 이유는 그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200조 벌던 대한민국이 갑자기 800조를 버는데 이게 계속 유지될 거라고 누구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PER이 5배인 거고 이거는 지나가 봐야지 압니다.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내년도 실적 어느 정도는 되겠죠. 내후년 실적은 아무도 몰라요. 내후년에 800조가 날지 400조가 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가시성이 나오면 주가는 또 거기에 맞춰서 가게 될 거고 지금은 너무 갭이 벌어졌으니까 주가가 올라서 갭을 맞추든 이익이 반으로 줄어서 갭을 맞추든 적정 P로 가겠죠. 근데 주주 간의 이해관계 불일치가 해결이 되면 우리도 PR 20배 갑니다.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20배까지는 안 돼도 뭐 10배까지는 뭐 갈 수 있겠죠. 이익이 반으로 줄어도 좀 10배 되는 거고 주가가 2배 올라도 이제 10배 되는 건데 어디로 갈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는 계속 분기마다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은 어쨌든 두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밸류에이션 자체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코스피가 8천, 9천 갔을 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놀랍죠? 20년간. 9.4배인가 늘었더라고요. 시가총액이. 근데 주가는 한 5배밖에 안 올라요. 왜냐하면 중복 상장 때문에. 중복 상장 때문에 주식이 너무 늘어나고 미국은 주가 상승이 시가총액 상승보다 살짝 높습니다. 미국은. 왜냐하면 4사조 소각에서 오히려 없어지잖아요. 주식이. 우리는 주식이 계속 늘어나요. 중복 상장을 하니까. 그래서 코스피는 보세요. 코스피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코스피가 4.2배 오를 동안 시가총액은 7.2배 올랐으니까 시가총액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수는 못 올라요. 계속 중복 상장되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이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설명을 드렸어요. 상법 개정 전에 한국 주식과 상법 개정 후의 한국 주식은 전혀 다른 존재다. 그래서 어쨌든 상법 개정만으로도 저는 코스피가 한 단계 레벨은 충분히 될 거로 보고 많이 개선된 거죠. 그리고 대만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일본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일본은 절대 내수 국가잖아요. 내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일본은 77%가 내수예요. 수출 비중은 2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출 비중이 44고 대만은 수출 비중이 60이 넘는 대만이랑 좀 비슷해요. 근데 대만은 정확히 우리나라의 40%입니다. 인구도 40%, GDP도 40%. 근데 유독 시가총액만 40%가 아니에요. 시가총액은 우리보다 더 높아요. 오른쪽에 보시면 1.2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수가. 우리보다 20% 시가총액이 많은 거예요. 대만이. 좀 이상하죠. 모든 게 40%여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대만이랑 많이 너무나 흡사하고 TSMC 있고 우리는 이제 삼성 하이닉스 있고 너무 비슷해요. 구조가. 수출 의존도 높고. 근데 대만은 2008년도에 상속세를 인하했어요. 대만의 상속세는 50%인데 갑자기 애들이 10으로 내려버렸어요. 물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이 자꾸 중국으로 빠져나가니까 그 막으려고 50에서 10으로 내려버렸고 그다음에 2018년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합니다. 얘들 원래 50인데 일괄적으로 28로 내려버렸어요. 그때 뭐 은행주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뭐 10배가 올랐다나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이 한 3, 4% 나온대요. 대만의 은행들이. 왜냐? 배당 성량이 98%라는 거죠. 어차피 뭐 투자할 것은 별로 없고 인원도 막 줄이고 지점수 줄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 남는 걸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주주한테 다 돌려져 버리는 순이익을 다 돌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움직여 가면은 좀 갭이 좀 해소될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대만의 케이스를 한번 들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시장이 얼마나 이게 비효율적인지를 나타내는 도표인데요. 분포도 이게 밀도를 나타낸 건데 밑에 있는 게 이제 PBR인데 보통 보면 PBR이 평균 만약 2배잖아요. 그러면 정규 분포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일본만 해도 빨간색이 일본인데 어느 정도 나와요. 일본도 살짝 이쪽에 일본도 좀 가치주 시장이에요. 일본은
일본의 PBR이 평균이 2배잖아요. 일본은 전 종목이 다 2배 비슷해요. 높으면 3, 4배, 싸면 1배. 비슷비슷합니다. 일본은.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어떤 건 0.1이고 어떤 건 PBR이 20배, 30배. 이 표가 이레귤러를 다 제거한 거예요. 이레귤러 우리 20배, 30배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절벽으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 볼록. 이 볼록한 거 뭐죠? 테마주. 우리나라의 테마주는 전 세계에서 밸류에이션이 제일 높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테마주 매매가 맞았을지도 몰라요. 모멘텀 투자가. 왜냐하면 주식의 가치가 없으니까 상법 개정 전에는. 근데 작년 7월 전까지는 이 방식이 맞았을지도 몰라요. 여기 있다가는 그냥 돈을 못 버는 거예요. PBR 다 뭐 0점 몇 이렇잖아요. 파란 색깔 보세요. 이쪽에 있는 게.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거를 밀어서 일로 보내고 밀어서 삼각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기 분포를. 그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인게지먼트라는 것도 하고 있고, 근데 상법이 개정돼서 뭐 자연스럽게 밀려날 것 같고, 이게 투자 습관 이게 문화 습성이 안 바뀌어요 쉽게. 오랜 세월이 걸리겠죠. 그래서 갈수록 이제 모멘텀 투자나 이런 게 줄어들면서 좀 그래도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식의 좀 투자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좀 제 강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질의응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